먼저 퇴직금인데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 퇴직금의 비중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노동관계에서 여전히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퇴직금 제도인데요. 원래 퇴직금은 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그러다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데요.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2005년 1월 27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이 단행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퇴직금과 새롭게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를 합쳐서 규정한 건데, 이걸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보통 우리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퇴직금은 사용자가 이제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전인데요. 그렇다면 사용자는 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은 퇴직금의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판례와 통설은 퇴직금을 임금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임금인데, 그러니까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통상의 임금처럼, 그러니까 일반의 임금처럼 지급 기일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퇴직을 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 노무를 제공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나중에, 그러니까 퇴직한 후에 지급되는 거니까 임금이 후불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후불 임금으로 이해하는 견해인데요. 이 임금 후불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설이고, 그리고 판례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른 견해는 이 퇴직금은 퇴직 후에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노동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이 공로보상으로 보는 견해는 이 사업주들, 특히 이제 이 경영자들이 좀 좋아하는 견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후불임금, 사회보장, 공로보상이라는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는데, 물론 이 퇴직금의 성격이 이 견해들의 어느 하나다, 그거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속한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러한 성격들이 서로 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 역시 퇴직금을 후불임금으로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후불임금인데 여기에 사회보장과 공로보상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금은 그 성격이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퇴직금의 법적 성격이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아니면 일용직이냐 아르바이트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노동자는 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 퇴직금을 다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 퇴직 사유도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역시 퇴직금 줘야 하고요. 이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징계 해고되는 경우에도 역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 퇴직금을 그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95년 판례를 보면 이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점에 비추어
위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이 퇴직금에 관한 감액 규정을 두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뭐 이렇게 이제 퇴직금 감액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취업규칙이라든가 또는 단체 협약에 퇴직금 감액 규정을 두더라도 퇴직금의 감액을 그러니까 무한정 허용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2002년 판례를 한번 볼 텐데요. 보면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퇴직금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례가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그 감액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법에서 정한 퇴직금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다는 걸 좀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퇴직금은 감액을 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정한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퇴직금 이하로는 감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에는 이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퇴직금 누진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훨씬 많이 지급을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 회사의 규정이나 뭐 단체 협약으로 법으로 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부분, 그 이상인 부분은 감액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지금은 대부분 이 퇴직급여가 퇴직금보다 이 퇴직연금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퇴직금을 인정을 해도 법정 퇴직금밖에 뭐 지급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퇴직금 감액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뭐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범죄인데요. 또한 평소에 이 충당금이나 뭐 적립금 뭐 이런 명목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역시 퇴직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법을 위반하는 건데,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의 경우에 2017년 11월 28일 날 이 법이 개정되면서 벌금 액수가 3천만 원 이하가 됐는데요. 여기 이 퇴직금법은 아직까지 이제 개정을 하지 않아서 벌금 액수가 2천만 원이 그러니까 2천만 원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퇴직금도 법적인 성격을 보자면 임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과 동일한 성격의 범죄죠. 그렇다면 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의 형량을 늘렸다면 똑같이 퇴직금법의 벌금 형량도 올려야 맞는 건데, 네, 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란 게 좀 그래요. 뭐 진짜 해야 할 일은 좀 안 하는 것 같죠.
자, 어쨌든 이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퇴직하는 노동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그러니까 이 계속 노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뭐 계속 노동기간 또는 뭐는 계속 노동연수, 근속연수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예, 그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뭐, 또는 그 일주일의 소정 노동시간,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시간이죠. 이 일하는 시간이 평균 했을 때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데, 이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이런 경우에는 법은 강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자유롭게 정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퇴직금을 임금으로 보는 취지와 또 맞는 겁니다. 자, 퇴직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든가 뭐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가사 사용인 이거 이제 근로기준법 수업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아울러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제도에 적용을 받는 이 공무원이라든가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이 퇴직금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네, 어디선가, 네, 언젠가 봤던 장면이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평균임금 계산인데요.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들이 뭐 이제 퇴직금, 대표적인 게 퇴직금 있었고요. 연차 수당 있었죠. 뭐 재해보상금,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제재로서의 감금액, 그 다음에 휴업수당, 이런 것들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퇴직금 산정을 하려면 이 평균임금을 먼저 좀 계산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서 이게 들었던 사례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퇴직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기로 하죠. 자, 그럼 유명한 탐정의 퇴직금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법정 퇴직금의 계산 공식은요. 평균임금 곱하기 30 곱하기 계속 노동기간인데요. 이 퇴직금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그러니까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노동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법이 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이 정했으니까 법정이죠. 그래서 법정 퇴직금인데요. 31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 퇴직금의 최소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0일분으로 하든 뭐 100일분으로 하든 그건 상관없지만 최소한 31분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도의 퇴직금만 보장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계속 노동기간 있죠. 이 계속 노동기간은 보통 그 직장에서 노동을 제공한 기간, 그러니까 이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그러니까 퇴사하는 날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데요. 물론 중간에 뭐 군복무로 이렇게 휴직을 한다거나 그런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유명한 팀장은요. 네, 1998년 1월 1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1년 3월 26일 이제 퇴사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네,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이었고요. 그러니까 매달 10일 날이 이제 월급날인 거죠. 그래서 이제 퇴직하기 전에 그 석 달 동안 지급된 급여는
뭐 1월 20일은 그러니까 1월 10일에 330만 원, 2월 10일 날 450만 원, 3월 10일 날 3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그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평균 임금 계산할 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이 계속 노동기간 1년당 31분의 평균 임금이니까 우리 이제 먼저 평균 임금부터 구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평균 임금을 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지급받았던 급여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 그러니까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었죠. 그러니까 이 평균 임금은 1, 그러니까 이 날을 기초로 한 임금 체계였죠. 자, 유명한 탐정의 평균 임금, 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3월 26일이니까 자, 그 이전 3개월은 3월 25일부터 전년도 12월 26일까지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이 평균 임금 산정 기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지급되었던 급여 액수는 보시면 330만원, 450만원, 300만원이니까 모두 합산하면 1080만원이고요. 또 3개월의 총 일수, 그러니까 1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는 모두 90일이었죠. 그래서 평균 임금을 구해보면 1080만원 나누기 90일 해서 1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임금이 12만원인 거죠. 자, 이제 평균 임금을 구했으니까 그럼 계속 노동기간을 구해 볼 텐데요. 네, 1998년 1월 1일 입사해서 2021년 3월 26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하는 그 날을 빼고 그 이전 3개월로 계산을 했잖아요. 하지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이 퇴직하는 날까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에서 3월 26일도 날짜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사일, 1998년 1월 1일 당연히 들어가겠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날부터 우리 학교 학생이 되죠. 그러니까 입학한 날부터 우리 학교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졸업하는 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날까지만 우리 학교 학생인지 아니면 졸업하는 날까지는 우리 학교 학생인지, 자, 어느 게 맞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학생 할인 행사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졸업하는 날은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할인 요금이 아니라 원래 요금을 모두 다 내야 하는 걸까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더 한번 들어봅시다. 네,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있는데요. 자, 군에서 전역하는 날, 그러니까 제대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 그 제대하는 날은 신분이 군인일까요? 아니면 민간인일까요? 자, 전역하고 나오다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헌병대로 끌려갈까요? 아니면 경찰서로 끌려갈까요? 예로 든 게 너무 극단적인가요? 아마 그 예비역 학생들은 이 전역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꼭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까지는 너네들 신분은 군인이다. 그러니까 사고 치면 헌병대에 끌려가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군형무소에 갇히게 되니까 사고 치지 마라. 그죠? 이런 말보다 대놓고 그러죠. 남한산성 간다.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중대장이나 선임하사들이 꼭 이런 말을 꼭 했거든요. 자, 어쨌든 이 마지막 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퇴직일을 빼잖아요. 평균 임금 계산할 땐 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날 이전이라고 규정이 했기 때문이에요.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날에 이전 3개월이니까 그날을 빼는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할 때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퇴직금 계산할 때는 넣어야죠. 그래서 그날 퇴직하고 뭐 그날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고 해도 그날은 퇴직일은 집어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1998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26일까지 몇 년이죠? 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23년 또 2개월 26일이 나오는데요. 자, 날짜를 계산할 때, 이 날짜 계산할 때요, 그냥 단순하게 이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빼버리면, 자,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26일이 아니라 25일이 돼버리잖아요. 빼면 그렇죠. 자, 2021년에서 1998 빼면 23년이고, 3월에서 1월 빼면 두 달이죠. 2개월. 그리고 26일에서 1을 빼면 25일이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뺄셈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루가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날짜 계산을 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빼면 안 되고 하여튼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입사일과 퇴사일 다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루 지금 1일 평균 임금이 12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빠지면 이 하루치 평균 임금이 그냥 날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그냥 딱 날려버리는 거죠. 상당히 아까운 거죠. 자, 그래서 요 계산을 좀 잘 하시고요. 자, 퇴직금이요. 퇴직금은 계속 노동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이라고 했으니까, 자, 23년 2개월 26일에서, 23년 2개월 26일에서 연수는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할 때 이 23년, 연수인 23년만 계산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럼 2개월 26일은 그냥 공짜로 일해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2개월 26일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1년이 되지 않은 그 기간 역시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근속연수가, 그러니까 계속 노동기간이 1년이 안 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 거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1년 미만인 기간은 이 계산해서 배제하고, 그런 1년 미만인 기간을 계산해서 배제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라.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자, 23년 2개월 26일치 이 퇴직금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임금 12만원에 곱하기 31분 곱하기 이제 괄호치고 하는 거죠. 23년 더하기 2개월 나누기 12개월 중에 2개월분이니까요. 2 나누기 12하고 더하기 26 나누기 365.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법정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일수를 계산을 할 때 올해는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을 26일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작년 보면 366일이었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366일인 해에는 이 366일로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8,365만 6,438원 하고 뭐 소수점 이하로 쭉 나오는데 원에서 딱 자르면 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23년 근무한 거 치고는 뭐 퇴직금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죠. 네, 평균 임금이 작아서 그런 거죠. 자, 이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요. 14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5일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자, 그런 때에는 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자, 퇴직금의 성격이 후불임금이라고 했죠. 네, 퇴직금 성격은 후불임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퇴직금의 이 소멸시효, 퇴직금 소멸시효도 역시 다른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이게 3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다른 임금 채권처럼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이제 통상임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건데요. 아직 그럴 생각은 없는데, 계산 방법은 꼭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는 참 시험에 내기 좋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 계산 방법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의 사업 내에 퇴직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둘 수가 없는데요. 자, 퇴직금법 제4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해서요. 자, 이 퇴직금 차등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용자가 퇴직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설정하였다면 그런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업 있죠.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는 본사, 공장, 지점, 지사 이제 그런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 조건을 다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직위별로, 그러니까 직위별로 또는 직급별로 또는 직종별로 차등을 둔다거나 또는 퇴직금의 누진율을 달리하는 거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상 또 보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국내 직원하고 해외 직원을 또 차별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취업 규칙이 좀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에 그런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와 그리고 이제 변경되기 전에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 노동자 사이에 이런 경우에 이제 퇴직금 지급률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1997년 판결인데요. 영업 양도 등에 의하여 노동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노동자의 종전 노동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소정에 당해 노동자 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효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이제 지금은 이 퇴직금에 관해서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퇴직금에 관한 판례들이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노동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에 새로운 퇴직금 제도가 기존 노동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전의 노동자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유리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두 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런 것까지 퇴직금을 차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취업규칙에 대해서 다룰 때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죠. 다음은 이 명예퇴직금과 일반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요. 명예퇴직금은 이게 후불 임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이나 장려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7년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산정 기초로 삼는 퇴직금 제도 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그 지급 대상, 지급 요건 및 산정 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 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자, 이 사건 명예퇴직금 제도와 같이 장기 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할 것인바, 자, 그러한 명예퇴직금 제도는 구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정한 차등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선원의 퇴직금이 선박회사의 다른 노동자들과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요. 선원은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다른 일반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2002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요. 선원법은 임금의 개념, 퇴직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그것들과 현저한 차이를 두고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일반적인 노동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비하여 선원법은 장기간 고립되어 이동하는 그 선박과 함께 일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침몰, 좌초 등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으로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선원의 노동관계를 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선원의 노동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하는 것과는 달리 선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을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결과, 선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음은 물론 선원 아닌 자에 대하여 선원법에 따른 승선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원법에 따른 봉급이나 기본급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원의 퇴직금 제도와 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이게 이제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제 별개의 제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선원법 제 128조에 의하여 구근로기준법 제 28조 제 2항의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의 설정 금지 규정이 시행된 1881년 4월 1일부터 1981년 4월 1일부터
1984년 8월 7일 개정된 선언법이 시행된 1984년 9월 7일까지 사이에는 선언의 노동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하여, 자, 그러니까 이 1981년 4월 1일부터 1984년 9월 7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있던 이 퇴직금 그 차등 금지의 원칙이 선원들한테도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한테도 적용이 됐었는데,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선원 상호 간에 있어서의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지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렇죠? 이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의 선원과 선원 아닌 노동자 사이에 퇴직금 제도의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차등 금지 규정이 선원들에게도 이제 한때 적용이 됐는데요. 이게 선원들 사이의 퇴직금에서 차등을 금지하는 거지, 선원과 선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 사이의 퇴직금에도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의 노동관계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선원법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 선원 사이에 퇴직금의 차등을 두는 거, 그게 허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원 사이에 퇴직금을 차등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뭐냐면 선원과 선원이 아닌 노동자, 그걸 좀 다르게 대우하는 거, 그건 차등이라든가 뭐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인데요. 전에 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좀 폭넓게 인정해 주다 보니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중간정산 제도를 많이 악용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 퇴직금 제도 자체가 좀 퇴직연금 제도로 변화하는 추세고요. 이 퇴직금 중간정산도 매우 좀 제한적인 경우에 하나여 인정하고 있죠. 지금은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인데요. 여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동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노동자의 계속 노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노동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라고 해서 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좀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왜 문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노동 계약을 할 때 이 연봉제 계약을 하면서요, 그 연봉 액수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건데요. 이렇게 연봉 계약을 하는 것을 보통 포괄임금 산정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시스템인데요. 뭐냐면 그 해에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뭐 연차 유급 휴가수당 또는 시간의 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해서 연봉 금액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간에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죠. 물론 퇴직할 때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돈을 안 주고 일을 부려먹으려고 좀 고안해낸 제도인 거죠. 뭐 퇴직금도 안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금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임금 액수는 그대로인데 여기다가 이제 임금 항목을 늘린 거죠. 그래서 시간의 수당 얼마, 연차 수당 얼마, 뭐 퇴직금 얼마, 이런 식으로 미리 연봉을 쪼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용자가 1년 연봉으로 3,9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3,900만 원 중에 월급은 매달 3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 액수는 3,600만 원인 거죠. 3,900만 원에서 3,600만 원이 월급이고, 그럼 나머지 300만 원은 뭐냐? 이건 1년치 퇴직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퇴직금을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냐? 그러면 이 지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900만 원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325만 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월급이고 25만 원이 한 달치 퇴직금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매달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1년 그 회계 연도에서 첫 달부터 11번째, 그러니까 11번째 달까지는 월급을 3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는 그 해에 발생한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 300에 퇴직금 300 해서 이렇게 6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좀 이런 방식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퇴직금을 처리를 했었는데, 자, 이러한 퇴직금 정산 방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질 않아요.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죠. 실제로 뭐 이런 방법을 허용해 주면 노동자들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퇴직금 제도를 마련한 법적인 취지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규정을, 법이 정한 그 강행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참 이 추저분한 이 꼼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이제 악독한 짓인 거죠. 악독한 짓인데,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느냐, 이게 많은 회사들이 뭐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했었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노동부에서 이런 식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라고 이 사용자들한테 지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을 부추긴 거죠.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퇴직금 처리해라 라고 그러니까 지침을 줘가지고 이제 부추긴 겁니다. 이게 노동부가 아니라 이게 사용자부죠. 사용자부. 이런 일이 이게 비일비재해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죠. 다른 예를 한번 들자면, 이게 파업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 이것도 뭐냐면 노동부에서 그 재벌들한테 파업을 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말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파업을 무력화시켜라, 그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이게 1992년인가 이런 지침을 내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참 얼마나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게다가 이런 그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처벌하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노동 탄압 국가라고 아주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걸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노동부가 이게 노동부인지 아니면 노동 탄압부인지 모르는 상황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죠. 그냥 노동부는 노동부의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게 사용자 편을 들려고 하니까 이게 주제넘게 참 그 되지도 않는 심판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부는 그 노동부의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용자를 걱정하는 건 다른 산업자원부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걸 왜 자기네들이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히려 사용자 편에 서서 사용자한테 노동자를,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꼼수들만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게 참 한심한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퇴직을 할 때 그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 노동자가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면 100이면 100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제 완전히 무효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퇴직금이라고 해서 이미 지급한 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연봉 3,9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은 월급이라고 해서 준 거니까 이건 확실히 통상임금입니다. 그렇죠? 3,600만 원은 통상임금이에요. 문제는 이 퇴직금이라고 준 300만 원이 뭐냐는 거죠. 자, 이 300만 원은 뭘까요? 자, 이 300만 원은 퇴직금은 아닙니다. 퇴직금이라고 줬지만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 무효니까,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까 이건 퇴직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 돈이 뭐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부당이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다수 의견은 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이 소수 의견은 이걸 임금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이란 돈 있죠? 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준 돈, 이 돈의 성격을 좀 일률적으로 이게 임금이다, 또 아니면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구체적이고 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악용되어 왔던 그런 실질을 본다면 이거는 부당이득보다는 임금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퇴직금은 아니고 퇴직금이란 명목, 그런 이름으로, 그런 명목으로 지급한 임금,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그 임금,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 임금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요, 이 돈은 평균 임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통상 임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임금인가 통상 임금인가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자, 보면 이게 노동계약에서 정한 거거든요. 노동계약에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정한 임금이니까, 그죠? 이거는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통상 임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래야만 이거를 통상임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법이 퇴직금 제도를 인정하고요. 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악용을 좀 막으려는 그런 취지에 좀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퇴직금이란 이름으로 지급한 이 금전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퇴직연금인데요. 이 퇴직연금은 그러니까 이제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하는데, 이걸 이제 기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여금을 내고 나중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이 퇴직연금 제도는요, 기여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내는 돈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것을 DC형이라고 하고요. 또 급여액,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받는 이 연금액이 그러니까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자, 이걸 이제 DB형이라고 하는데, 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그 비교, 도표로 좀 정리해 놨죠. 자, 핵심적인 거를 좀 잠깐 보면요, 이 확정기여형은 부담할 기여금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그 적립금은 자기 책임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확정급여형은 급여죠.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연금입니다. 이 급여를 어느 정도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또 미리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 기여형, DC형은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지만 확정 급여형은 기여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자, 급여 액수의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은 그렇죠. 확정 급여형은 그러니까 DB형은 미리 확정되어 있는데 DC형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은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형태나 보면 일정한 자격 요건, 주로 이제 연령인데, 그래서 이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확정 기여형의 경우 기금을 운용한 결과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지급이 되고요. 확정 급여형은 미리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자, 연금에는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위험을 그러니까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뭐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또는 뭐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면 이자율이 변동되는 거 또는 이제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 수명이 좀 연장되는 그런 위험들. 왜냐면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 연금 지급 액수가 또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요. 자, 확정 기여형은 노동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뭐 각각 개인의 어떤 대응 능력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에 비해서 확정 급여형은 이러한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그런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좀 적절하게 분산하고 그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거죠. 노후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 확정 기여형의 경우 노동활동기 때의 개인 소득의 일부를 퇴직 이후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죠. 이제 돈 낼 때 많이 내는 사람이 나중에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적게 내면 적게 받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소득 계층 간이라든가 세대 간의 어떤 사회적 통합에 그렇게 기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적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비해서 확정 급여형의 경우에는 얼마를 주겠다, 연금을 얼마씩 주겠다는 게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퇴직 후에 노후 생활 기간 동안에 그렇죠. 안정된 급여가 보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급여가 보장되니까 노후에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좀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그런 위험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의 연금 재정은 좀 안정적인 편인데요. 왜냐하면 사전에 적립된 기여금과 이자 수입으로 급여가 결정되는 거니까 연금 재정에 어떤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았던 돈을 갖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 연금이 모자라는 일이 생기질 않는 거죠. 하지만 이 확정 급여형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좀 상당히 취약하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연금과 관련된 문제는 2학기에 글로벌 비교 노사관계 과목 수업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뭐 그때 보기로 하고요. 뭐 작년 수업 있죠. 글로벌 비교 노사관계 작년 수업 파일들이 쭉 있으니까 거기서 공적 연금 제도에 관한 그 파일들을 참고를 하시면 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자,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임금 계산 문제인데요. 먼저 이 연장 노동,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통상임금의 50%를 더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면 뭐 연장노동이나 휴일노동 또는 야간노동의 경우에는 모두 시간당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노동은 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노동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연장이 아니라 초과라는 표현을 써야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과노동이라고 해야 하는데 아직은 연장노동이라는 말이 더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연장노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죠. 정확하게는 초과노동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 거죠. 자, 휴일노동은요, 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인데요. 휴일이 언제냐? 네, 휴일이 언제냐? 이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언제가 휴일인지 요거는요, 이 다음 주 노동시간과 휴게, 또 휴일, 휴가를 주제로 한 수업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끝으로 이 야간 노동 있죠. 이 야간 노동은 그러니까 밤에 하는 게 아니라 야간 노동은 밤 10시부터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초과노동과 휴일노동, 야간노동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할증 사유를 합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시간에 1시간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지금 초과노동, 휴일노동, 야간노동 3개가 다 겹치잖아요. 그럼 각각 50%씩 할증을 해서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250%가 지급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100%, 그 다음에 초과노동에 대한 할증으로서 50%, 휴일노동으로서 50%, 그리고 야간노동으로서 또 50% 해서 총 250%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게 원칙적인 건데, 이게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서 이게 맞는 건데, 자, 그동안 이게 또 노동부와 이 사용자들이 꼼수를 부리다가, 자, 이 원칙을 또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참, 또 베베 꽈놨는데, 네,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이거 노동시간 수업에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네,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인데요. 이 근속연수 1년이 지나면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는데요. 이 연차 휴가는 유급 휴가니까 이 휴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일에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했다. 만약에 이제 휴가를 안 쓰고 일을 했다면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일한 것에 대한 대가 100%,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100% 해서 모두 2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이제 통상 보면 그렇죠. 노동에 대한 대가는 매월 지급되는 그런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죠? 나중에 연차 휴가 수당만 또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휴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휴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냥 100%의 임금만 지급이 되겠죠. 자, 이 연차 휴가는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차 휴가의 소멸시효는 1년인데, 그러니까 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하지만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다라고 해서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까지 같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야 소멸을 합니다. 자, 연차 수당은 실무에서는 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계산 방식도 이게 평균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통상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차 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임금 산정제라는 말
혹시 이게 들어보신 적 있는지,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 또 연봉제라는 말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연봉제와 포괄임금 산정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 서로 좀 별개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요즘 와서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이 연봉제에 결합된 포괄임금 산정제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임금 산정제가 뭐냐? 그러니까 포괄임금 산정제는 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이 업무 형태를 보거나, 그러니까 그런 업무 형태의 경우 또는 업무의 성질상, 자, 이제 업무 형태라든가 업무의 성질상 초과노동, 네, 연장노동이라고 한다고 했죠. 초과노동, 자, 이러한 이제 연장노동 또는 초과노동, 그리고 야간노동, 휴일노동, 이런 게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사 약정으로 미리 초과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같은 것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갑이라는 노동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갑이라는 노동자의 근무 형태, 노동 형태를 볼 때 이 친구는 그 한 달에 그 초과 노동이 대략 한 몇 시간 있고 야간 노동 몇 시간, 휴일 노동 몇 시간씩 평균적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거기에 지급하는 수당을 미리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고 그거를 미리 그냥 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시간의 수당을 다 기본 임금에다 포함시켜 지급하는 거, 이거를 이제 포괄임금 산정제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임금 지급을 그 포괄임금 산정제 방식으로 이걸 하려면요, 그 노동 계약을 할 때 이 명시적으로 약정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계약에서 이게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노동자의 어떤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요. 이게 1995년 판결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노동 형태의 특수성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명시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노동시간 및 노동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노동일이나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의 휴일 노동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의 월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로 임금 지급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죠? 이게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이 묵시적 동의에 의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이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묵시적인 포괄임금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 형태의 포괄임금 제도는 이게 허용될 수 없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포괄임금 산정제는 이 초과 노동과 같은 시간의 수당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까지 포함해서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포괄임금 산정제 식으로 그 임금을 산정하면서 임금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여기에다가 이제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을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러니까 연차 수당, 퇴직금을 포함하는 그런 포괄임금제는 이건 효력이 없어요.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퇴직금도 그렇고 연차 수당도 그렇고 1년을 근무해야 그때 비로소 이게
확정되는 임금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즉 아직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앞당겨서 그거를 정해 놓는 것 자체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미리 딱 산정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만약에 노동계약으로 이렇게 이제 퇴직금이라든가 연차 수당을 포함하는 약정을 한다. 그래도 그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별도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